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심상치 않은 나날들입니다. 지구는 매일매일 뜨거워지는데 어쩌다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도대체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환율도 뛰었고 곧 물가도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공공기관들은 차량 5부제를 넘어 2부제까지 시행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아침에도 무려 디젤차를 끌고 출근했습니다. 기름값이 무서워 주유소를 찾는 일이 걱정되면서도 아마 내일도 그리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내 몸과 이 도시를 위해 자전거 생활화가 필요하다. 걸으면 좋다. 모르는 게 아닌데 그게 지금 내 일상 어디에 끼어들 수 있는지 솔직히 잘 안 보입니다. 제가 게으르고 나약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는 걸까요? 오늘 저는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전주의 길 위를 자전거와 함께 살아오는 길벗 PD와 함께 말이죠.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특별한 컨셉으로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자전거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과 자전거를 도저히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이 서로를 설득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잘 안 될까를 아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일종의 대담을 준비를 해봤어요. 아시겠지만 이 방송을 제작하고 계시는 길벗 PD님은 자전거 애호가이고 또 생태도시를 위한 도시활동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탄감자라고 하는 자전거 동호회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길을 정말 응원하는데 도저히 개인적으로는 일상에서 그 실천은 어려운 것 같아요. 자전거를 생활화하는 게 나의 현실 혹은 또 나와 비슷한 입장의 사람들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건지 좀 뼈아프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오늘 방송의 목적입니다. 디디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언젠가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도시락이 이제 2년 다가오면서도 네. 아직 제대로 한번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비로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시는군요. 제가 그 오프닝 하시는 동안 네. 그 화면으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타고 왔던 그 이동 모습을 화면에 그 담았거든요. 그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아침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게 있어요. 탄감자 챌린지라고 네. 자전거를 가깝게 하자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매일 좀 자전거를 타고 보물찾기라는 형태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벤트를 준비 중인데 네. 다음 주에 시작이 되거든요. 네. 그 준비를 위해서 보물을 좀 숨겨두고 오는 이동 길이거든요. 이 복장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자전거 탈 때 입는 복장이기도 네. 하고 제가 평소에 요즘 특히 요즘 실제 이러고 출근해서 갈아입고 근무하고 퇴근할 땐 다시 이 복장으로 퇴근하는 복장입니다. 네. 네.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좀 마저 말씀을 드리면, 그 지금 아까 영상에도 보셨지만 굉장히 그 연중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잎합나무 지금 활짝 펴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신 도로가 그 백제도로 사대부고에서 여기 공동체 라디오까지 그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잎합나무 터널 사이로 제가 왔고 여기가 비교적 그 괜찮은 자전거 길 중에 하나인데 그 길을 달려왔고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했을 때 계절의 변화나 날씨 또는 그 여러 가지 기운을 포함하는 그 내 주변의 환경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딱 밀폐되어 있잖아요. 공기 자체도 차단되어 있고 비가 와도 전혀 그 방해받지 않는 그런 그 틀 안에서 사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는 가장 큰 거는 그 이를테면 날씨를 비롯해서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이렇게 체감이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제 마지막에 드릴 질문 답변 지금 하시면 어떡해요? 아, 그런가요? 그 얘기를 또 이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오늘 순서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전거를 타십니까를 질문을 준비해 놨는데 답변을 처음부터 하시면 네. 그래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답변이기보다도 이게 그 자전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가장 큰 알맹이다. 제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네. 좋아요. 아, 네. 네. 처음부터 뜨겁죠? 오늘 질문 진짜 많은데, 네. 네. 다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전주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지금 아까 전에 저희 사전에 얘기했는데 분담률 같은 얘기를 했죠.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네. 전주시 자전거 분담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이게 이제 조사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들쭉날쭉하기도 하는데 수송 분담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통계청에서 설문을 통해서 하는 건데 자기의 주된 이동 수단이 무엇이냐 네. 이렇게 물어봐서 네네. 자전거, 대중교통, 자동차, 도보 이런 식으로 물었을 때 응답한 수치고 이게 전주의 경우에 한 1.7% 정도 이게 한 20년 전과 지금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 정도네요. 네. 네. 그리고 아마 전국적으로도 대개는 비슷할 겁니다. 네. 네. 맞아요. 저도 잠깐 좀 봤는데 자전거 인프라가 정말 잘 깔려 있는 세종시도 3% 안 되고 약간 이런 차원이더라고요. 네. 그럼 저희가 자전거 도시 얘기를 한 지 꽤 됐잖아요. 전주에서. 한 10년 전부터 생태 도시 관련해서 크게는 두 번에 걸쳐서 네. 25년 전에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었고 이건 전임 김한주 시장 때 첫 네. 번째 시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 10년쯤 전에 김승수 시장에 의해서 한 2018년 정도, 한 8년 정도 됐네요. 그렇게 두 번에 걸친 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좀 뭔가 실제로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뭘 했냐 이런 걸 얘기를 오늘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실제로 좀 나아진 것 같다고 체감하시나요? 노력하거나 투자된 거와 별개로 네, 실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구현이 됐는가 네. 이 질문이죠. 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한 수송 분담률로도 네. 전혀 변함없고 한 20년 전에도 오히려 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우리 하나에 700명 정도 됐는데 그 중에 한 500명 정도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때는 이제 학생들? 자가용이 네. 지금처럼 보급되기 전이니까.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전에가 훨씬 오히려 더 많았었는데 자전거 도로 정책을 펼치면서 나아졌다고 보진 어렵죠.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네, 정책 얘기 이따 또 할 거니까 네. 일상의 얘기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일단 저는 네. 제가 진짜 너무 자전거를 타는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 PD님도 자주 보고 네.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거를 못 하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네. 그게 보면 저의 현실을 보면 이제 직장인들은 어쨌든 출퇴근 시간 정해져 있어요. 네.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고 근데 퇴근 시간은 의외로 규칙적이지 않아요. 6시에 정말 칼퇴를 딱 할 수 있는 직장인이 저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야근을 하거나 하고 나면 네. 7시, 8시, 길게 하면 9시, 네. 10시까지도 가는데 네. 그 시간에 내가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갈 수 있나? 우리의 도로 네. 상황이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내 체력이라든지 그런 게 실제로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도 끌고 왔다가 나중에 갈 때는 도저히 이제 자전거 타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것도 짐이 되고 택시를 타게 된다든지 오히려 그렇게 짐이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주에서 그런 다음 질문이랑 좀 엮어서 한 번에 얘기할게요. 그렇죠. 그리고 출근할 때
피디님 출근을 하시고 자전거 타고 가시잖아요. 네. 몇 분 정도 걸리세요? 빠르게는 한 15분, 조금 돌아서 가면 30분 이 정도. 네. 많이 멀진 않은가 봐요. 집에서 회사까지가. 7km. 멀리 가면 한 10km. 그리고 이제 자동차로 갔을 때 한 15분 정도. 비슷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아주 서늘한 가을이나 뭐 모르겠지만 네. 출근하고 나면 또 땀이 나잖아요. 네. 그 회사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또 할 수 있는 설비가 아예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 대부분 회사가 그렇죠. 그럴 네, 건데 네, 뭐 네. 사우나를 갈 수도 없고 네. 또 땀을 흘린 상태에서 이제 예를 들면 다시 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자전거를 타고 뭔가 만만치 않은 여러 가지가 몸을 있죠. 움직여서 출퇴근을 한다는 게 좀 네.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직장 문화라든지 전체 도시의 노동 현장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여기서 뭐 제 이상적인 이야기, 제 머릿속의 이야기 또는 남의 이야기, 다른 나라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저의 실제 제가 하는 것들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앞서 간단하게 말했지만 시간으로 한 15분, 30분 이 정도 하고 네. 거리로 한 5에서 10km 사이가 되거든요. 요즘은 5월 초잖아요. 요즘은 그 목표가 땀을 안 나고 가서 좀 세수 정도만 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목표를 잡아요. 근데 땀이 나요. 그러겠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가장 애매한 시점인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땀이 비 오듯이 나거든요. 계절상. 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모드를 바꿉니다. 아침에 출근 시간에 기왕 땀 날 거 좀 더 땀 나게끔 한 15km에서 20km 정도 시간으로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서 이동을 마치고 직장에 가서 샤워를 합니다. 제 직장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네요. 제가 지금 실제 상황을 계절과 네.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렇게 한 샤워 거고. 시설이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군요. 제 상황이 보편적인 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저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동 거리가 긴 거예요. 5km가 넘어서면 자전거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보통 이게 이제 통계로도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정립된 데이터인데 자전거가 가장 유리한 시간에 대비해서 자전거가 제일 유리한 이동 거리가 2km에서 5km 정도 됩니다. 그 아래는 도보와 자전거가 큰 차이 없고 그다음에 2km에서 5km 사이는 자전거가 월등하게 앞서고 5km가 넘어서면 자동차가 유리해지는 이게 이제 유럽과 일본에서 정립돼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만큼 이제 권장되는 거리는 한 5km 이내라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많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한 거고. 그러니까 샤워 시설이 없고 한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그러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하는 건데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아까 어느 정도 타냐고 했는데 거꾸로 아까 1.7%라는 게 적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 숫자로 한 사람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3만 정도 돼요. 3만에서 4만. 전주 시민 3만에서 4만이 매일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이제 뭐 좀 곁다른 얘기인데 네. 출퇴근을 하는 사람을 모집단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아니, 전체 그러니까 전주 시민으로 하기보다는 이동수단. 이동수단이잖아요. 네네네네. 생각보다 많이 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게 적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고 네, 말씀을 네.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뒷얘기하고 좀 연결이 될 수도 있는데
시청에 가면 예산 중에 그 주차장에 지급되는 예산이 있어요. 네. 시청 안에 그 주차장이 적기 때문에 그 인근의 민영 주차장과 계약을 해서 시청 직원들이 차를 대게 하는 용도예요. 이 용도의 예산이 연간 10억이 넘어요. 근데 이 예산의 명목이 뭐냐면 그 시청 직원들의 그 출퇴근 장려 수당이에요. 출퇴근 장려 장려를 수당이라면 위해서 차를 안 타면 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 네. 그러니까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자동차 주차를 위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10억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꾸로 그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을 타고 온 직원들한테는 혜택이 없어요. 연간 10억 원이나. 오히려 자가용 이용을 촉진하는 그렇죠. 정책이라는 얘기네요. 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맞아요. 이 주차 문제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그 인센티브를 부여할 테니까 이렇게 좀 이동해라. 그 용도로 쓰여져야 될 예산을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것과 맞물려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네. 오래전부터 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청 안에 샤워 시설을 설치해서 자전거 네. 타고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비용이다. 이 얘기를 했다니까요. 10년 전부터. 근데 이걸 안 하고 고쳐야 될 것은 여전히 방치되고 있고 자전거 정책이 거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이거는 그 차량비 지원하는 거 한 달에 네. 최대 비과세 20만 원 예를 들면 네. 그런 걸 네. 하면 네. 이거는 약간 아예 목적이 달라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런 환경 관련된 거랑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지 간에 내가 유류비를 쓰고 차량이란 네. 걸 굴려서 네. 회사에 오는 사람들의 비용을 약간 보전해주기 위한 대책이니까. 그러면 응. 거기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중교통 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자전거 타고 온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데? 그렇네요. 그 대중교통비 지원도 맞죠. 해줘야 되겠네. 네. 그렇네. 오히려 이쪽으로 유도하게끔 그 장치를 통해서 그 전환시켜야 되죠. 네.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어쨌든 정책이 소득 펼쳐져야 보전을 하는 거죠. 하거나 네. 뭐 어쨌든 교통비 지출에 그럼요.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 정책을 네. 고민해야 된다.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제가 이거 이제 요새 제가 AI 없이 살 수 없는 네. 사람이 돼서 네. 그 다른 나라라든지 뭐 이런 다른 나라의 대중교통 혹은 자전거 이용과 노동 환경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대화를 해봤거든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주 4일 일하고 오후 5시에 칼퇴하고 그래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도로를 잘 깔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네. 애초에 노동 시간 자체가 다르니까 그 외 시간은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이제 이런 이동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그 일과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노동 시간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출근을 하는 시간이 9시 이전이고 네. 퇴근을 6시 이후에 불규칙하게 퇴근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자전거라고 하는 노출된 교통수단을 타고 하는 게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데 그게 되게 연관돼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노동시간의 감축과 또 이게 연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전거나 이동, 교통 이게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회적 진화나 시스템의 발전의 결과물일 수 있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4일제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4일제를 모색하는 단계일 거예요. 정확하게 보자면. 네덜란드가 네. 아직 4일제로 전환된 그 경우는 아닐 거고 일부 시도를 하거나 실험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주 4.5일제 뭐 해서 뭐 4일제 네. 이렇게 가자고 얘기는 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서 좀 보태고자 한다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 갔다 왔고 한 3일 동안 머물러 본 형편에서 네덜란드 사회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그 조금 그 인류 시간이라고 하죠. 해가 뜨고 지는 시간 네. 이게 좀 우리와 달라서 일찍 시작돼요. 한
한 6시면 시작이 되더라고, 이동이. 그래가지고 6시가 넘으면 인적이 끊기고 그거에는 그 환경, 풍토 자체가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라는 그게 좀 정착이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거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좀 얘기를 들 수 있는 게 물론 그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자전거 도로도 잘 닦여 있고 또 그 소득 수준도 높고 그 여러 가지 그 이동에서의 아까 말한 샤워 시설을 포함한 또 그 문화적으로도 그 비를 맞고 가서 이렇게 아까 복장도 얘기하셨지만 비를 네. 맞고 와서 털털 털고 할 수 있는 정도 또는 그런 것들이 이 사람 오늘 비 왔는데 이 사람 자전거 타왔네라고 여기 넘어갈 수 있는 정도 이게 전반적으로 문화에서 정착된 결과가 그 연결돼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인데 제가 갔을 때 한 겨울은 아니고 한 2월 말쯤 됐는데 상당히 추웠어요. 여기에서 비행기 타고 갔을 때보다 한국보다 더 춥게 느껴졌는데 장갑도 안 끼고 네. 그다음에 스커트 입고 이렇게 타고 다니더라고요. 나 같았으면 그 날씨에 네. 꽁꽁 동해매고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자전거 안 타는 시점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 사람들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 마침 비도 오고 눈도 했었거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자체가 놀라웠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날씨에도 이렇게 타고 다닌다고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를 대하는 아예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그냥 마인드가 그냥 걷는 없고가 아니라 것처럼 익숙한. 그냥 네. 우리가 자동으로. 아니,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나가고 그렇죠.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자동으로 자전거가 예를 들면 특별한 교통수단인 게 아니라 네, 네. 그냥 걷는 것보다 좀 더 빠른 네, 약간 네. 이런 정도로 일상화돼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왔는가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대화를 나누면서 나왔던 샤워 시설 얘기도 나왔고 네. 또 그 전에 격식을 차리던 그 복장이 자체가 자전거 타면서 좀 활발하고 좀 자유스럽게 바뀌게 된 그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그렇죠. 걸리잖아요. 네. 과태료 물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과태료 매기게 돼 있는데 네. 그 실제 부과하진 않아요. 그 작동하지 않는 법령으로 존재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오늘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그렇죠. 해진 않을 결과겠죠. 결과. 다 문제를 풀고 비가 오면 어떻게 하지 했을 때 무슨 또 그 장치를 고안하게 돼요. 비를 안 맞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많이 개발이 되게 됐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복장이 달라진 거. 그 다음에 비가 오고 할 때는 좀 늦어도 또 이렇게 와서 그 정리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허용될 정도로 이렇게 그 문화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네. 저희 우리나라는 네. 그 출퇴근 저희는 회사는 지문 찍거든요. 네. 그 출퇴근 기록이 막 자동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그게 막 1분 늦느냐 아니냐 가지고 네. 엄청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칼같이 관리되는 어떤 여러 가지 네. 회사 노동 시간을 지키고 관리하는 네. 이런 문화 자체가 오히려 또 이런 다양한 선택들을 좀 저해하는 것 같기도 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인간적이지 않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조금 더 네. 전문적인 얘기? 아까 말했던 교통분담률 얘기를 네, 좀 네. 다른 도시까지 좀 확장해서 해봐요. 네. 제가 찾아봤는데 네. 전주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2% 정도고 네. 자가용 분담률이 55%. 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뭐 대전 같은 데가 55, 56 정도 되고 오히려 서울이
대중교통이 지하철이 45% 네. 그리고 자가용이 20%대래요. 제일 낮대요, 네, 전국에서. 맞아요. 아무래도 지하철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있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종시 같은 얘기를 또 해보면 세종시는 전주시랑 비슷한 것 같아요. 한 45%가 자가용 분담률인데 여기는 애초에 계획도시니까 네. 자전거를 정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아예 쫙 깔았다는 거죠, 초반부터. 그렇죠. 근데 자전거가 3%대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문제는 또 아닐 수 있다는 그럼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현실을 전주 같은 경우도 지금은 도로를 깐다 어떻게 한다 하지만 사실은 이미 잘 되어 놓은 세종시 예를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거는 아주 그냥 치명적인 게는 아닐 수 있다. 예. 네, 인프라의 문제는. 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세종이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조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직주 근접 얘기가 나왔어요. 직장과 주거가 네. 멀다. 네. 거기는 대부분이 공무원들인데 네. 이 사람들은 세종에 살지 않고 서울로 대전이나, 출퇴근, 대전이나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출퇴근해 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네.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리고 네. 자전거 탈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주는 그러면 직주 근접이 잘 되어 있는 도시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직주근접 문제도 반드시 존재하죠.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출퇴근 시간이 한 1시간 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죠? 1시간이 짧은 거죠. 그렇죠. 네. 2시간이 아마 저는 걷는 시간 포함하면. 그 직주근접 문제도 있는데 오히려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좀 사정이 다르겠죠. 서울은 워낙 그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 자동차를 통해서 이동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렇죠. 차가 너무 막히니까 비용으로도 제 시간에 출퇴근할 수가 없어요. 비용으로도 차를 얻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반면에 전주는 웬만한 거리는 따지고 보면 30분이면 버스를 통해서 네.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승용차도 시내 안에서는 뭐 15분에서 맞아요, 30분 맞아요. 이 정도 사이 30분이면 다 가죠. 차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러니까 자전거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전주예요. 지형과 네. 그다음에 그 범위 이것을 따졌을 때 그 얘기를 드린 거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물리적인 조건으로는 그렇죠. 제일 예, 좋다. 예, 예. 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다가 도로를 깔게 되면 타는 사람이 늘지 않을까라는 식의 접근이 여태까지 있어 온 거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네. 결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달라져서 환경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 지금부터 자전거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그 도로를 만들어 놓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안 타던 사람들이 탈 리가 없고 네. 이게 여러 가지로 준비가 되고 이게 맞물려서 한꺼번에 그리고 방향성을 만들어서 이렇게 흘러가게 네. 전환되게끔 설계가 돼야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에 그 우리나라의 그 전주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넓게 보자면 도시 계획 그리고 자전거 정책 자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될 수 없는 일을 해온 거야. 이 자전거로 전환되는 게 될 수 없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깔아놓으면 늘겠지라는 막연한 네. 그 단편적인 접근을 해서 네. 네. 아니 그 지금 거꾸로 따져보자고 전주 안에서 이동을 했을 때 지금 BRT를 공사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네. BRT를 놓는다고 사람들이 버스를 승용차를 타는 사람들이 버스로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요 절대. 왜냐하면 놓고 BRT를 노선을 아무리 그 보충을 한다고 해도 전주란 범위에서 승용차와 버스의 이 시간적 차이에서 별로 차이가 생기지 않아요. 이걸로만은 그 넘어갈 수 없다고요. 그러면
부과되고 병행돼야 될 종합적인 그 플랜이 필요한 거고, 이를테면 파리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 파리가 자전거 도시로 전환을 하는 가장 그 최근에 그 가장 혁신적인 사례인데, 그 중에 하나가 SUV에 해당하는데, SUV에 시간당 그 주차 요금을 시간당 3만 원씩 받아요. 주차 요금을요? 네. 그러면 그 6시간이면 얼마? 공공 주차장이요? 네. 6시간이면 어떻게 되냐면 3, 6, 18, 2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더 중요한 거는 6시간 이상은 주차를 할 수도 없어요. 네. 그 마지노선이 6시간이고 이게 무슨 걸 뜻하는 거냐면 차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네. 굳이 가지고 다닐 거면 비용을 이만큼 내야 돼. 왜냐하면 실제 그 도로나 그 주차장이라는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과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되고 또 그 자전거 파리 예를 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하면서 전주로 치자면 백제대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파리 시내 한 복판 리볼리가라고 하는데 거기가 센느강 옆에 나란히 따르는 시청이 있고 르브르가 있고 저기 샹딜리제가 있고 이 도로예요. 파리의 심장이잖아요. 여기에 기존에 6개 차로가 있는데 여기에 2개 차로 빼놓고 4개 차로를 자전거한테 바꿨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는 가지고 다닐 수 없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달고 시장의 리더십이 그래서 중요한데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파리 시내에는 자동차를 가지고 통과할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건 파리의 명확한 방향이고 선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에는 다 담겨 있는 거죠.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 주차 정책, 또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그 밖에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가게끔 하는 이 방향이 그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를 들면 뭐 하나 하면 조금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절대 전화하지 않는다고. 이를테면 네. 교통수단, 도시의 교통수단이 바뀐다고 하는 거. 예를 들면 네. 개인으로 돌아가면 한 시민의 교통수단이 자가용에서 자전거나 도보로 바뀐다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일상의 전체적인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굉장히 큰 변화죠.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파리처럼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이 어쨌든지 간에 그 복잡한 도시 안에 공간을 차지하는데 비용을 부과해서 예를 들면 뭐 주차비 3시간에 뭐 3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뭐 이론상으로는 예를 들면 어쨌든 되게 푸시해서 자동차를 이용하는 거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만들면서 또 그 외에 그럼 그 대체하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걸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유익을 주는 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는 지금 이제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흐름이 좀 생각이 났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거로 인해 유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게 약간 징벌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되게 큰 반발에 부딪혔는데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환경에 나쁘고 뭐 도시를 혼잡하게 만드니까 죄책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합당한 계속 어떤 그 푸시를 하면서도 그러면 그거에 아닌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유익이 돼라고 하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동시에 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은 그러면 완전히 지금처럼 뭐 도로 하나 뭐 잠깐 일부 깔아놓고 자전거 타세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진짜 대중교통이 혁신적으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완전 그냥 무료로 하던지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료를 그냥 직장인들에게 한 달에 몇만 원씩 얼마 주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쵸. 뭐 불편함만 주는 게 아니라 자가용 이용 사람들이 오늘 자가용 탈까? 자전거 탈까? 걸어갈까? 버스 탈까? 하다가 이게 더 유익하니까 나한테 유리하니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종합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럼요. 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럼요. 자, 파리가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얘기잖아요. 주차 요금. 네. 그다음에 차로를 전환하는 그 얘기만 거. 들었을 때 약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렇죠. 그렇게 자 이게 파리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지만 네. 파리 시민들이 환영했을까요? 처음에 진짜 싫어했겠죠. 엄청나게 반대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파리가 이 이달고 시장이 그 정점을 찍긴 했지만 오늘날의 파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 때는 몇 가지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딱 등장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차근차근 이렇게 해온 거고 분명한 것은 이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네. 우리가 이제 차에서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로 가야 합니다. 네네. 라고 심지어는 이달고 시장은 사회당 그 출신인데 그 전에 이제 여러 정파가 있잖아요. 저쪽 우파 정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90년대 후반에 우파 정부의 시장이 시작을 하고 그 뒤로 시장이 세 번인가 바뀌고 네 번째 시장이 이달고 시장이거든요. 정파도 다르고 시장도 달라졌지만 이 방향을 쭉 설계를 해왔어요. 네. 그 일관성 있는 정치적 어떤 선택들이 있었네요. 네, 단계마다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네. 가능한 것이고 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도시가 이대로 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토론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현재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파리의 그 대중교통 파업이 굉장히 잦거든요. 네. 버스가 멈춰버려요. 네, 그렇죠. 우리 같으면 난리가 나잖아. 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엄청 그거 욕할 텐데 그렇죠. 파업하는 사람들인데 파리는 또 지지한다고. 뭐 지탱 해준다기보다 그냥 우리도 하는데 저 사람들도 할 수 있게 견뎌준다 뭐 이런. 그렇게 하잖아요. 그 버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리 사람들은 자동차 비율이 원래도 좀 낮았어요. 근데 대중교통에 의존해서 살던 사람들이 버스가 멈춰버려. 자전거 타야죠. 그래서 타게 됐어요. 이 중간에 그러니까 한 20년 사이에 꽤 주기적으로 큰 규모의 그 대중교통 파업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이게 계기가 돼서 이게 그렇다면 방법은 자전거밖에 없구나라고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시민들 자체가. 전주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 버스 파업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는 또 이어지는데 또 하나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코로나를 세계적인 위기, 보건의 위기로 대했잖아요. 파리는 이 상황을 자전거로 전환하기 위한 기회로 만들었어요. 그 전부터 준비를 타기가 어려워지니까. 그 전부터 준비를 차근 해왔다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이때 그 스톱이 돼버렸잖아. 그러면 그 차가 달리지 않는 도로에 자전거를 달리게 하자. 긴급하게 그 코로나 패스트라는 이 도로를 만들었거든요. 네. 명분이 있잖아. 어차피 놀고 있는 도로에 자전거라도 가게 하자. 그게 이제 기존에 그 설계되었던 계획과 연관이 되면서 그 위기가 기회로 만들어지는 중요한 사례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전주시의 행정은 생각해보면 진짜 도시교통 자가용 감축하고 자전거 늘리고 약간 생태도시화 하는데 진짜 진심이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그냥 드네요. 말로만 하는 거지. 네, 진짜. 그렇게 따져보면 진짜 그렇네요. 그럼 제가 늘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고 해야 될 것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은 좀 정리해보면 네. 지금까지 얘기한 게 봐요. 네. 어떤 칼퇴근, 네. 노동시간의 문제, 네. 그다음에 직주 근접, 집과 직장이 가까워져야 한다는 문제,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포함해서 도시 환경적인 종합 정책의 정치적 선택 같은 그런 직장 내 샤워 시설, 무관소, 날씨, 지형 여러 네.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걸 꼽으면 엄청 많아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다 갖춰져야지 사실은 결과적으로 네덜란드나 프랑스 같은 게 네. 정착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네. 전주는 이 중에서 좀
어느 정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물리적인 조건은 좀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 애초 네. 가능성이 크다. 네, 면적이라던가 뭐 이런 거. 그 의미로서만 존재하지. 네. 네.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안에 될까요? 네. 10년? 지금부터 이제 제 본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 파리를 네덜란드 파리를 들어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에 중요한 힌트는 있어요. 근데 그 힌트를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하는 게 어디 이번에 갔다 왔는데 그거 참 좋더라. 이렇게 벤치마킹. 단편적으로 이 조각을 갖다가 우리 이렇게 해볼까? 늘 그런 식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파리에서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니 파리 한 폭판을 그렇게 바꾸는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윤석열이라고 그걸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 그거를 차곡차곡 전환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게 조금씩 쌓아가면서 공감이 마련이 됐고 그리고 아까 파업이라든가 기후위기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유리하게 환경을 조성했고 결국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늘 이렇게 준비하고 끌어온 거죠. 이걸 바꿔야 하는 거고 도시를 바꿀 결심을 용감하게 제안하고 시민들로부터 그래 바꾸자라고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과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거는 막 또 어디서 짧은 뭔가를 배워서 적용시키려고 하는 이런 식의 것을 과감하게 멈추고 그거 안 해도 돼. 의미 없어. 돈만 날아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교통정책 하는데 말 나왔으니까 그 얘기하자.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울마당이라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10년쯤 전에. 네. 네. 그게 이제 전임 시장 시절에 어떤 공론 시민 거버넌스를 위한 공론장이었죠. 공론이란 틀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가장 저도 이제 관여를 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전거 타는 사람 몇 명, 그다음에 뭐 경찰관, 교통경찰, 그다음에 또 관련된 뭐 연구자 몇 명 해서 한 20명 모아놔서 거기서 결정하면 뭐가 될 것처럼 얘기를 해요. 아, 거기서 정책을 만들어요? 막상 만들어서 하잖아요. 이제 공사가 일주일 후에 시작이 돼요. 국장급 고위 회의에서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라고 해서 없던 일이 돼버려요. 네. 이게 뭐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런 정도의 선택을 하려면 충분하게 부서마다도 다 의견 내봐.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취합해서 우리 이번에 이렇게 진짜 간다. 갑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실컷 여기에서 조용히 밀시해서 뭔가 만들어서 할 것처럼. 알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생각 해봐요. 네. 풍남문 광장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주에서 사실 가장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좀 네. 중심부에 해당한다고 하면. 네. 뭐 인구 밀도와 상관없이 그런 데를 만약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한옥마을은 이제 뭐 지금 뭐 주말만 통제를 하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허물어졌어요. 예를 주말 들면 통제도. 그러니까요. 네. 그런 거를 해서 뭐 일방통행으로 만들고 하는 정책들을 할 때 상인들이 가장 저는 반대하는 주체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자기들도 일단 여러 가지 차를 들락날락 거리기 불편하고 당연히 손님들도 차 불편하면 여기까지 안 걸어와 이런 불신들이 꽉 차요.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불만을 그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해소해 줄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진지하게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거기 가서 직접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불편사항 듣고 원칙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득해서 대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서포트를 해주겠다고 대안을 바로바로 제시해주는 그런 방식의 어떤 것들이 단체장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면은.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한옥마을과 풍남문을 연결시켜 얘기하면 애초에 이 주민들로 하여금
이걸 통제하면 이런 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야 이곳이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립니다. 네.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려와도 자유스럽게 방치해도 될 만큼 안전하고 좋은 공간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아예 신뢰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선택지를 주면서 선택을 하게 하면 주민들이 다시 차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이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제대로 안 되면 이제 결국 또 원상복귀네. 점점 불씨는 높아지고. 그러면 또 엉터리만 되는 거야. 보도블록 깔아놓고 그 위에 차들이 다니는. 저희 시간 너무 많이 초과됐는데 일단 좀 광고를 한번 하고 다시 그럼 나머지 얘기해 볼게요. 오늘 음악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도시이야기 전주와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고 금요일 아침 8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방송국으로 시민들의 회비와 후원금, 공익기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지역에서 다양한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와 개인이라면 누구나 방송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후원과 참여는 공동체 라디오의 지속적인 운영과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 주제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저희는 이렇게 해봐야 다음번에 또 좀 세부 주제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이제 길버님의 아까 초반에 잠깐 얘기 나왔던 이런 불편한 지점들이 있는데 왜 나는 자전거를 타고 있고 또 그런 선택을 실제로 저처럼 아직 결단을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 결단을 해낸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전 좀 궁금한 것 같아요. 뭐 가감 없이 제 그대로를 보여줘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그런 글을 쓴 적도 있는데 보통은 제가 3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 자전거를 주로 타요. 조금 게을러지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면 좀 더 짧아지긴 하죠. 한 뭐 두 달 정도 줄어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그 겨울에는 멈춰서요. 전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겨울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원래 순서에 좀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덜란드 갔을 때 아까 그 복장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우리를 맞았던 그 네덜란드 자전거 대사관이라는 민간 단체 그 실무자의 복장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날 그 미니스커트에 이렇게 입으셨더라고. 자전거 대사관. 네. 근데 이제 제가 물어봤어. 오늘 그 출퇴근 복장이 이거였냐고. 네. 그렇대. 그 위에 외투만 걸치고. 그렇네요. 트렌치 코트 하나 딱 입으면. 그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추운 날 굉장히 손도 시려운데 이 사람들 장갑도 안 끼고 타고 다녀.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추운 날 걱정스럽고 이렇게 한데 타고 싶겠어요? 만약에 다른 유혹이 있으면 옆에서 차가 있다든지 또 다른 선택이 있다면 약해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선택지를 다 없애버리고 이걸로도 충분히 된다라고 해서 정착이 된 현재인 습관이 거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이잖아요. 근데 제가 습관으로서 자리 잡기는 유혹이 너무 많아요. 우선 집에 원래 2대 있다가 한 대는 지금 처분을 했는데 차가 있는데 내가 차를 놔두고 이 추운 날 이 비 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고 싶겠어요? 네, 독립운동 하는 것도 아닌데 나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있는 거고 그렇죠. 더군다나 좋지도 않아 길이 조금이라도 맞아요. 좋아지면 훨씬 지금보다 훨씬 더 홀가분하고 흔쾌한 마음으로 다니겠는데 그 전쟁판에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어떠겠어요? 근데 이제
이 얘기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도 만약에 그 전반적인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차를 타고 다니기 좀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은 거꾸로 된 게 공유주차장 만들어 놓고 공유주차는 안 되고 그 제일 옆에다 된다니까. 전 진짜 아니 공영 주차장이 한 50m 걸어가면 있는데 네. 그거를 길에다가 돼요. 안 되는- 저도 그런 거 보고 열받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권한과 지금 현재 법적 전 틀 단속을 내에서도 진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가면 이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가 지금 거론한 도시들이 다 그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상황을 만들어가면 당연히 우리도 되는 거예요. 정치적 결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정치적 결단과 시민의 합의를 통한 도시의 변화. 네. 맞아요. 예를 들면 사실 이건 자전거를 우리가 오늘 얘기를 했지만 네, 네. 예를 들면 뭐 일회용품을 쓰는 거 너무 쉽고 간편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게 환경에 나쁘다는 거 알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재사용 가능한 어떤 네. 것들을 사용을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에서 늘 우리는 진단 말이에요. 네. 일회용품 써버려. 네. 그런 것처럼 네. 이 문제도 결국에는 방금 예를 들었을 때 그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러는데 그 플라스틱 용기나 모든 거기에 그 용기 값을 붙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자판기에다가 반납을 하면은 하나당 몇 센트씩인가 네, 네, 네. 꽤 큰 돈이 보증금이 돌아오는 거. 돌아오잖아요. 이 방식으로 그 독일 사람들이 환경 마인드가 좋아서일까요? 아니. 저희도 그거 하다가 약간 다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요. 저항이 생기니까 맞아요. 그런 건데. 그런 걸 좀 네.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이게 표를 의식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점점 더 결국 이것도 하다 말 거야 라는 생각이 시민들한테 생겨요. 바꿀 생각을 했는가, 결심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요. 네.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더 할 많나요? 얘기가 많아지고 저도 제가 뭐 설득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네. 더 고민을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네. 조그마한 좀 실마리들이 찾아질 수 있겠다는 네, 네.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미 좀 초과했지만 네, 알아서 편집하면 되니까. 예. 오늘 녹화 방송입니다. 네. 전주가 이제 진짜 자전거 도시가 되려면 뭐가 달라져야 될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처럼 자가용을 하루도 포기하지 못하는 보통의 일반 시민들에게 마지막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좋을 좀 것 같은데. 짧게. 네. 아니, 어차피 편집하니까. 그러셨으니까. 백제대로 자전거 도로 문제 때문에 그 기자 한 분이 리포팅을 하면서 자전거를 직접 그 기린대로에 놓았던 자전거를 타보고 네. 한 멘트가 있어요. 네. 직접 타보니까 네. 차가 다니는 옆에서 타는 게 위험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얘기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뭐가 맞냐? 위험하겠죠, 당연히.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더군다나 차가 옆에 다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꾸로, 내가 그분은 자전거를 탈 줄 아는 분인가? 아니에요. 면허를 딴다고 해서 자동차를 몰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아니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노하우도 생기고 훈련도 하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할 수 있는가가 그 바탕이 돼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탄감자 챌린지라는 걸 하는데 네. 이 취지는 뭐냐면 뭐 거창하게 이름을 붙여서 출퇴근 시간을 인정해주고 막 이럴 것도 아니고 자전거를 네. 친해져가지고 뭐 한 달 동안의 이벤트처럼 접하는 계기를 통해서 자기의 일상으로 조금이나마 접어든다면 네. 예를 들면 내가 한 번씩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볼까 이렇게 마음을 먹게 한다든지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점점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를 거기다 이름을 붙여서 탄소 중립 뭐 이렇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데 저 오늘 지금 네.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네. 자전거 얘기만 지금 1시간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네. 3년 넘게 묵혀두고 있는 자전거가 집에 있거든요. 네. 이제 지금 타이어에 바람이 네, 다 네. 빠지고 먼지가 쌓여서 네. 쟤를 버릴까 말까 맨날 네, 고민하고 네, 있는 자전거가 네. 있는데 네. 쟤를 그냥 한번 좀 닦아서 그럼. 바람은 채워놔봐야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약간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자전거 저한테 물어본 분들이 많아요. 어떤 네. 자전거 사야 되냐? 절대 사지 말라고 해요. 혹시 있으면 네. 그거를 타다가 좀 재미가 붙이고 좀 더 필요가 생기면 그때 가서 선택하는 거다. 절대 자전거부터 사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어기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분들은 대개는 안 타고 말아요. 그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기만 했는데 좀 더 관심이 생겼다. 네. 얘기를 많이 해야겠네요. 네, 오늘 그 얘기를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 해볼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자전거 도시, 생태 도시. 그 말이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그저 도로만 바꿔서 되는 것도 거창한 캠페인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편리하고 비싸고 빠른 자동차의 핸들을 하루 이틀 내려놓아도 괜찮을 일상의 여유, 거리와 주변 환경을 둘러볼 만한 넉넉한 마음과 공간의 여유, 무엇보다 긴 시선으로 도시를 정말 바꿔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결단이 함께 해야만 한다는 걸 오늘 대화가 조금은 선명하게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덕이와 길법 PD가 함께한 도시 이야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 실수투성이고 외로운 나를 봐. 난 다시 태어난 것만 같아.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질 거야. 그대가 지켜보니 힘을 내야지, 행복해져야지. 뒤뜰에 핀 꽃들처럼 점심을 함께 먹어야지. 새로 연 그 가게에서 새 샴푸를 사러 가야지. 아침 하늘빛의 민트 향이면 어떨까. 난 다시 꿈을 꾸게 되었어. 그대를 만나고부터 그대 나의 초라한 마음을 받아준 순간부터 월요일도 화요일도 봄에도 겨울에도 해가 질 무렵에도 비둘기를 아는 아이같이 행복해줘 나를 위해서.